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깊은 상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제 사연은 제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했는지를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난과 질책을 감수할 각오로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세 맞선 자리에서 만난 남자와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재력 있는 사업가였고 덕분에 제 고생은 결혼과 함께 끝이 났죠.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일이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아들을 낳았고 우리는 세 식구가 단란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40을 훌쩍 넘기고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뒤 군복무까지 마치고 어느새 사회인이 되었죠. 남편의 곁에서 일을 배우며 미래를 준비하던 어느 날 참담하고 끔찍한 일이 닥쳐왔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단 하나, 우리 세 식구가 건강하게 오래도록 함께하는 것이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충격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고 한동안은 제정신이 아닌 채 집안에 틀어박혀 엉엉 울며 지냈습니다. 커튼도 닫아둔 채 해가 떴는지 졌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눈물 속에서 흘려보냈습니다. 아들은 독립한 상태였고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 절 챙기지 못했어요. 그러다 남편의 회사를 이어받아 운영하던 중 결국 부도를 내고 말았고 다시 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버지 회사를 말아먹고 말았어요. 전 아버지 같은 능력이 없나 봐요. 아들이 울먹이며 고개를 숙이자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됐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거지.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해봐. 네, 알겠어요. 근데 엄마, 요즘 너무 우울해 보이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외출 한번 제대로 하신 적 있으세요? 집 앞에 가끔 바람 쐬러 나가긴 해. 답답할 때만. 엄마가 계속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가슴 아파요. 우리 여행 한번 다녀올래요? 아들은 그렇게 여행을 제안했고 전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부산으로 떠났고 바다를 실컷 구경하며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도 하며 제 우울한 마음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여행 이후로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고 시장도 보고 친구들과 꽃구경도 다니며 웃는 날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회사를 정리한 아들은 이후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아무 말 없는 걸 보니 조용히 잘 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오겠다고 한 겁니다. 30이 훌쩍 넘도록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이던 녀석이 사실은 그동안 여러 여자를 만나왔고 마지막으로 사귄 여자와 결혼을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놨죠.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날 아들과 그의 애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반가워요. 성철이 엄마예요. 제가 인사를 건네자 예비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경란이라고 합니다. 예비 며느리는 얌전하고 단정한 말투에 엷은 미소를 띤 채 자리에 앉았고 가까이서 보니 또렷한 이목구비에 단아한 분위기까지 겸비한 누가 봐도 반할 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 좀 이상한 점이 느껴졌어요. 매우 이성적인 것 같긴 했는데 좋으면 좋다, 맛있으면 맛있다 표현을 할 줄 모르더라고요. 경란씨, 국이랑 반찬이 어때요? 입에 맞나? 그런 것 같아요. 맛이 없어요? 그냥 그래요. 제가 솔직한 성격이라 억지로 웃으면서 말하지 못하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 그런 말을 처음 들어서 그런지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어디가 좋으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참 시원찮았어요. 상철 오빤 그냥 무난해요. 어? 아니 어디가 좋았냐고. 결혼 상대자인데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글쎄요.
오빠랑 살면 큰 사고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게 다야? 저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요즘 AI가 유행이라지만 눈앞의 아들 A는 딱 그 AI 같았어요. 감정은 없고 대답은 기계처럼 딱딱하고 건조하고요. 무슨 말을 더 꺼내도 듣기 싫은 대답이 돌아올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입을 닫게 되더군요. 첫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고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철아, 그 여자 진짜 결혼할 상대 맞아? 경란이 괜찮지? 괜찮냐고? 야, 무슨 여자가 저렇게 딱딱하냐? 아주 그냥 손대면 베일 것 같다. 저게 매력이에요. 아무한테나 막 웃어주고 그러지 않고 무심하게 대해서 나만 사랑할 것 같거든요. 참 별난 사랑하고 있네. 나한테 대하는 걸 보고도 전혀 실망을 안 한 거니? 나랑 단둘이 있을 때는 완전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엄마를 처음 본 거라 그래요. 몇 번만 만나면 다정하게 굴 거예요. 나 참, 하여튼 오늘은 아주 특이한 여자 만나서 기분이 좀 그렇다. 저 여자랑 결혼해도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아들에게 제가 느낀 불편함을 솔직히 말했더니 절대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며 연신 며느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몇 번만 더 만나보면 진짜 매력을 알게 될 거라면서 자꾸만 애인을 집으로 데려왔죠. 초반에는 여전히 딱딱하게 굴어서 저도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는데 6번째 방문쯤 되었을 무렵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많이 실망하셨죠? 제가 지나치게 솔직한 성격이라 선의의 거짓말도 잘 못해요. 이런 성격을 뜯어고치려고 부모님도 많이 가르치고 훈계하셨는데 잘 안 되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 그렇다고 미안할 것까진 없어. 그리고 원래 성격이 그렇다니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사람은 생긴 대로 살아야지. 어머님, 우리 셋이 같이 여행을 가보면 어떨까요? 전 성철 오빠랑 꼭 결혼하고 싶고 어머님과도 잘 지내고 싶어요. 노력하는 걸 꼭 보여드리고 허락받고 싶습니다. 여행? 아니, 그냥 둘이 다녀오지 뭐하러 나까지. 어머님을 위한 여행이에요. 저 입 바른 소리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진심으로 어머님과 여행 가고 싶어요.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나서서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니 저도 결국 마음을 좀 열고 여행을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행이란 게 어디 좋은 풍경 보러 간 건데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걷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 순간만큼은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은 놓이는 기분이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둘이서 속닥거리며 웃고 떠들었는데 저는 그 사이에 끼지 못한 채 콧방귀나 끼며 조용히 걸었답니다. 뭔가 소외된 느낌이 들긴 했지만 괜히 티를 내긴 싫어서 입 꾹 다물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제 속마음을 알아챘는지 아들 애인이 조심스레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님, 앞으로 우리 셋이 매년 여행 오는 거 어때요? 뭐? 너 나랑 여행 다니고 싶은 거 맞니? 상철이랑 둘이서만 신났으면서.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을 불편하게 해드렸죠. 이 낯가리고 무뚝뚝한 성격 때문에. 어머님, 그럼 우리 둘이서 사우나 가요. 그거 괜찮죠? 사우나? 너 진심이냐? 우리 둘이서 탕에 들어갈 수 있겠어? 네, 같은 여잔데 어때요? 사실 저희 엄마랑도 목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머님은 제가 좋아하고 싶은 분이니까 같이 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땐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좋아해야 할지 싫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말도 참 헷갈리게 하는 애다 싶었죠. 그런데 그 말투 속에 이상하게도 꾸밈없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결국 우리는 사우나에 함께 갔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들 A는 진땀을 흘리며 저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난생 처음 다른 사람의 등을 밀어봤다며 어색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떠오르네요. 어머님, 저 처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의 등을 밀어보는 게 난생 처음이에요. 근데 재밌고 기분 좋네요.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셔서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내가 잘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소리해. 다음엔 경란씨 어머니랑도 사우나 가서 등 밀어드려. 괜히 내 등만 밀어준 거라면 많이 섭섭해 하실 테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 저 성철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때밀면서 그런 말을 하니? 너도 참 보면 볼수록 독특하다. 아이 그래, 결혼해라. 내 아들이 널 엄청 좋아하는데 내가 어떻게 반대를 하겠냐. 정말이죠? 어머님 감사해요. 저 진짜 노력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그렇게 여행에서 마음을 나누고 결혼 승낙을 했습니다. 얼마 뒤에는 상견례를 치렀고 사돈댁 부모님도 무척 인상 좋은 분들이셨어요. 딸이 많이 부족하다며 저희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수십 번이나 하셨답니다. 결혼식을 무난하게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땐 물론 좋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공허함도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결혼식장 한켠에 그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스며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자주 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괜히 더 마음이 허전했죠. 제 집과 애들 신혼집이 멀기도 하니 자주 보는 건 꿈도 꾸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연락만 가끔 하다가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아들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날이 언젠간 올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너무 이른 시점이라 당황스러웠죠. 엄마, 저요. 사업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엄마 생각은 어때요? 어머님, 오빠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회사 생활에 묶어두긴 너무 아깝죠. 사업을 시켜서 팍팍 밀어주셨으면 해요. 저는 남편이 남긴 유산을 지금껏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걸 아들에게 넘기기로 결심했죠. 그래, 벌써 때가 온 모양이네. 네 아버지 유산 내가 잘 지켜놨다. 다 물려줄 테니 사업이든 결혼 생활이든 잘 해봐. 엄마 고마워요. 저 진짜 자신 있어요. 사업 대박나면 엄마한테 더 좋은 집 선물할게요. 아들은 한껏 들뜬 얼굴로 말했고 옆에 있던 며느린 갑자기 가방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더니 뭔가를 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아가 그게 뭐냐? 뭘 받아 적으려고? 유산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되는지 하나하나 적어서 계산해 보려고요. 제가 계획형 인간이라 뭐든지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머님. 아유, 참 별나긴 하네. 그래도 네 성격이 원래 그렇다니까 내가 뭘 하겠냐. 잠깐만 있어봐. 통장이랑 땅 문서 가져올게. 제가 서류를 가져오자 며느린 빠르게 일일이 사진을 찍고는 표를 만들어 유산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정확하게 합산하더니 아들에게 말하더군요. 오빠, 이 정도면 서울에서 사업장 차릴 수 있겠는데? 오빠가 잘만 하면 금세 강남까지 진출할 수 있겠다. 내가 옆에서 관리 잘해줄게. 열심히 해봐.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엄마 보셨죠? 우리 마누라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롭다니까요. 제가 보기엔 눈치 없고 거슬리는 행동이었지만 아들은 그걸 또 의미 있게 받아들이며 흐뭇해했어요. 뭐 어쩌겠어요. 자기 좋다고 결혼한 여자고 자기만 행복하면 된 거니까요. 결국 저는 남편이 남긴 유산을 모조리 아들에게 넘겨줬고 제 손엔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시작했고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굴려나갔습니다. 과거 남편에게 물려받았던 회사를 허무하게 말아먹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땐 준비도 마음가짐도 부족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사업 잘하고 있다는 주변의 말도 들렸고 며느리가 꼼꼼하게 서류를 챙기고 재물을 관리해준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아들도 그걸 인정하듯 말했죠. 엄마, 이번엔 진짜예요. 옆에서 경란이가 도와줘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이젠 정말 괜찮겠구나. 이젠 손주도 보고 남은 여생을 평온하게, 재미나게 살아보자. 그렇게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날이 갈수록 바빠졌고 통화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엔 전화하면 바로 받거나 못 받아도 금세 다시 걸어오던 애가 이제는 하루 이틀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어요. 문자가 가도 읽기만 하고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성철이가 요즘 많이 바빠서 연락할 틈도 없나 봐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무슨 일 있나 걱정되게 왜 이래. 아무리 바빠도 엄마한테 한 통 연락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너보다도 연락이 더 안 되면 그게 멀쩡한 거냐?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희 부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오빠가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큰일은 없어요. 그래 뭐 네가 잘 지낸다고 하니까 믿긴 하겠는데 아이 그래도 성철이한테 엄마가 연락 기다린다고 꼭 전해줘라. 전화를 끊고도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었죠. 그렇게 가슴 한켠에 응어리를 품고 지내던 어느 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의심할 정도로 망가진 몰골이었어요. 머리는 떡지고 옷은 심하게 구겨져 있었으며 눈은 퀭하고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를 찌르는 술 냄새가 심했습니다. 아이 성철아, 이게 무슨 꼴이야? 너 술 마셨어? 너 술은 입에도 못 대는 애였잖아. 어디서 이렇게 진동이 나게 마시고 다녀? 죄송해요 엄마. 요즘 좀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너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었어? 가게도 잘 된다며. 오랜만에 얼굴 보는 게 이게 뭐야? 엄마 앞에 이 꼴로 나타날 정도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 아들은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도박했어요. 뭐? 사업한다고 돈이 좀 생기니까 그걸로 재미삼아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커졌어요. 너 지금 도박이라고 했니? 아니 고스톱도 제대로 못 치던 애가 무슨 도박이야? 어디서 뭘 했다는 거야? 경마랑 인터넷 도박 그런 거요. 요즘엔 고스톱 몰라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이 멍청한 놈아! 엄마가 너 그렇게 키웠니? 너 지금 아버지 유산으로 뭐하고 있었던 거야? 설마 사업장도 날려먹은 거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근데 사업은 다행히 멀쩡해요. 그건 경란이가 다 했어요. 실은 사업 거의 전부 아내가 운영했어요. 저는 그냥 겉으로만 대표인 척 한 거예요. 죄송해요. 저만 망가졌어요. 엄마, 나 진짜 바닥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 나한테 돈 빌리러 온 거냐? 네. 다시 정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엄마. 회사 돈을 건들 순 없어서요. 에휴, 내가 유산을 다 줬는데 이제 뭘 어디서 어떻게 구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아들의 몰골과 떨리는 목소리를 보아하니 그 말이 전부 거짓은 아닌 듯 했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매달 대출금을 꼬박꼬박 갚겠다고 두 손 모으며 약속했죠. 하지만 그 약속은 한 달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대출금 상환일이 지나도 통장은 잠잠했고 아들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자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로 받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연락 두절. 불안감이 차오른 저는 결국 아들 부부의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흐릿하게 멈춰 있었고 며느리의 얼굴은 피곤에 찌든 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얘 새아가, 성철인 어디 간 거야? 약속 있다고 나갔어요. 약속? 혹시 술 약속이니? 요즘 걔 상태가 너무 심각하더라. 얼굴이 다 까맣게 죽은 사람 같던데 네가 좀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말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어머님은 오빠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왜 이렇게 제멋대로 해요?
그 말은 마치 내 피부에 날카로운 바늘이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니? 며느리라는 애가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제가 무례했다면 죄송해요. 근데요, 어머님, 오빠가 착하게 자라긴 했나 봐요. 그 착한 사람이 돈 좀 만지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제가 보기엔 늦바람이 든 거예요. 그럼 더더욱 네가 옆에서 붙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부부면 서로 챙기고 지켜줘야 하는 거잖아. 잡아보려고 했어요. 수십 번 싸우고 울고 화내고 설득도 해봤어요. 근데 듣질 않아요. 아예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럼 넌 그냥 그렇게 두고만 볼 거니? 말릴 힘도 애정도 책임감도 없는 거냐? 그제야 제가 여기에 왜 왔는지 본론을 꺼냈습니다. 대출금 말이다. 성설이 빚을 막아보겠다고 내가 내 집 담보로 돈을 빌렸어. 원금 일부랑 이자가 다음 주에 나가야 돼서 그 얘기 좀 하려고 왔다. 뭐라고요? 그이가 어머님한테도 돈을 빌렸다고요? 와, 진짜 미치겠네. 왜? 너한테 말 안 했냐? 네, 몰랐어요. 그이가 저한테도 빚이 있어서 급하다고 돈을 받아갔어요. 저번 달에도 이번 달에도요. 회사 자금을 건들지 못해서 제 개인 돈을 줬다고요. 뭐? 그럼 이중으로 빌렸단 말이야? 나한테도 너한테도? 안 되겠네. 이건 정말 안 되겠어. 성철이 이놈 정신병원이라도 넣어서 치료받아야겠어. 이건 도박 중독이야. 제정신이 아닌 거라고. 그러자 며느린 갑자기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아직 그렇게까진 아니라고 생각해요. 잠깐 일탈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았고 그걸 해소할 방법을 잘못 찾은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잠깐의 일탈? 그게 지금 몇 달째인데? 내 아들이 지금 도박에 술까지 하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 그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어? 이게 어떻게 잠깐의 일탈이야? 저도 정말 할 만큼 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무너지고 수백 번 눈물 삼켰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별로 없어요. 지쳐요, 어머님. 마음을 좀 내려두세요. 이러다 말겠죠. 며느린 그렇게 담담하게 말했지만 전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덤덤하게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었으면 벌떡 일어나 아들 멱살이라도 잡았을 텐데.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집 대출금이 마음을 짓누르고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 속이 뒤틀리고 아들의 무너진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이틀 뒤 마음이 자꾸만 불안하게 흔들려서 전 다시 아들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던 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한가운데에 아들이 마치 제 몸에서 온기를 모두 빼앗긴 듯 축 늘어진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말라붙은 나뭇가지처럼 휘어진 어깨, 핏기 없는 얼굴, 그리고 퀭하게 꺼진 눈동자 속엔 무기력과 체념이 엉켜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 구겨져 있었고 방 안에는 눅눅한 공기와 묘한 냄새가 감돌았죠. 저는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들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스스로를 던져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죠. 성철아, 너 지금 이 모습 봐.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너 너무 위험해 보여.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병원에 가자. 당장 치료부터 받자. 그러자 아들은 순간 벌떡 일어나더니 눈을 부릅뜨고 제 얼굴 앞에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칠고 숨결은 술기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거 놔요!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십니까? 뭐라고? 성철아,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엄만 평생 날 외롭게 했잖아요.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준 기억도 없고 진심으로 안아준 적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만 절 짐처럼 여기셨죠. 피곤하단 핑계로 늘 저를 멀리했고 나랑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잖아요. 성철아, 제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들 하나 낳고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네가 지금 그런 말하면 엄마 마음이 아프잖아. 널 귀하게 키우고 최선을 다해 사랑했어. 귀하게? 최선을 다해? 그건 엄마의 착각이에요. 엄마는 늘 절 피곤하게 여겼고 내가 무슨 말만 해도 짜증을 냈어요. 나 다 기억해요. 놀아달라고 하면 바쁘다고 했고 힘들다고 하면 그 정도도 못 버티냐고 했죠. 저는요, 엄마 앞에서 늘 투명인 인간 같았어요. 그 순간 제 다리가 휘청하고 흔들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켜도 들지 않았고 눈동자가 한순간에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곤 단 한순간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쏟아부었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아들의 기억 속엔 전혀 다른 형상으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성철아, 혹시 내가 몰랐던 무심함이 있었다면 그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 네 상태는 너무 위험해 보여. 이대로 두면 안 돼. 제발 내 말 좀 들어. 병원에 같이 가자. 네가 무너지면 나도 못 버텨. 그러자 아들은 깊이 눌러놨던 분노를 터뜨리듯 잔뜩 경직된 얼굴로 절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난 지금이 제일 멀쩡하거든요. 근데 엄마 얼굴만 보면 이상하게 화가 올라와요. 속이 울렁거리고 숨이 막혀요. 진짜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나가요. 제발 그냥 나가주세요. 엄마랑 말 섞고 싶지도 않아요. 성철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진 거니? 엄마는, 아니 나는 네 편이야. 끝까지 널 지켜주고 싶어. 그러니까 병원에 같이 가자. 지금은 치료가 필요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한켠에 놓여있던 화병을 아들이 획 집어들더니 바닥에 힘껏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맑은 유리의 파여름이 공기를 찢었고 깨진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아들은 마치 짐승처럼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싫어요! 나 엄마가 진짜 싫다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엄마 얼굴만 보면 숨이 탁 막혀요.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았겠다고 수백 번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가요! 당장 나가요! 내 앞에서 영영 사라지라고요! 그 순간 제 안에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귀에선 맥박 소리만 울렸습니다. 내 아들, 내 자식,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가 제게 그런 말을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긴다는 게 어떤 건지 그날 저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손끝은 부르르 떨렸고 입술은 말라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절 한 번만 바라봐 주길, 단 한마디라도 성철이를 말려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며느린 그 눈빛을 못 본 척 외면한 채 팔짱만 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 일이 자기와 무관하다는 듯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세아가, 네가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성철이 저렇게 무너지게 놔두면 안 되잖아. 네가 옆에서 좀 말려봐. 네 말은 들을 수도 있잖니. 어머님, 이기가 상처받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혼자 삼킨 게 많았던 거겠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전 남편의 편이에요. 어머님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희 집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지 마세요. 이번에 문 열어드렸지만 다음엔 문조차 열지 않을 겁니다. 며느리의 말은 찬물보다 더 차게 제 심장을 덮쳐왔습니다. 뭐라고? 너희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저는 더 따지고 싶었고 어떻게든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철이는 이미 제 말은커녕 눈빛 하나 주지 않았고 고함과 욕설, 집기를 집어던지는 격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다치기 전에 그리고 무너진 감정을 억지로라도 수습하기 위해 문을 닫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오랜 시간 혼자 앉아 제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어떤 엄마였을까? 정말 아들이 말한 것처럼 무심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을까? 기억을 뒤적이며 미처 꺼내보지 못한 과거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한 이상 하루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밤낮없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설득해서 병원으로 데려갈지, 어떤 방법을 써야 아들이 절 받아들일지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 무렵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의외였습니다. 그동안 냉담했던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했다는 사실에 저는 내심 작은 희망의 불씨를 품고 전화를 받았죠. 세아가 잘 됐다. 나도 너랑 꼭 얘기하고 싶었어. 성철이 말이다. 우리가 같이 병원으로 데려가자. 더 늦기 전에 치료를 해야 해. 네가 말한 것처럼 잠시 일탈에 빠진 게 아니잖아.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담담하고 기계적인 어조였습니다. 어머님, 그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스스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와주세요. 그 말은 마치 소설 속 한 구절처럼 허무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다시 한번 말해봐. 오빠가 세상을 떠났다고요.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뭐라고? 지금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진짜로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세상이 한순간에 멈춰선 것 같았습니다. 현실이라는 감각이 희미해지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꼼짝도 하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 1시간 넘게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좀 돌아온 뒤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혹시 악몽은 아닐까 싶어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은 단호했고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사실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오빠는 이제 없어요. 영안실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후에도 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진 절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 생각만 붙들고 전 곧장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영안실은 조용하고 차가웠습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하얀 천이 덮인 한구의 몸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천을 천천히 걷어올렸고 그제야 저는 제 아들의 싸늘히 식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누운 그 모습은 마치 단잠을 자고 있는 듯 평온해 보였지만 피부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 침묵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이별임을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 순간 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가슴을 두 손으로 내리치며 절규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가니? 왜 너 혼자 아파하다 그냥 가버린 거야? 엄마가 미안해. 아들아, 미안하다. 그렇게 저는 아들을 보내는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모정의 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그 긴 시간 동안 며느린 놀라우리만치 무표정한 얼굴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검은 옷에 하얀 국화를 단 채 숙연한 표정을 짓긴 했지만 그 눈에선 눈물 한 방울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참 의연하다라고 말했지만 제 눈엔 그저 냉담하고 차가운 인간 같았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채 숨을 헐떡이던 저는 며느리에게 따질 힘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제 아들, 내 심장이자 내 생명이었던 아이에게만 신경이 쏠려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홀로 말없이 슬픔을 삼켜야 했습니다. 납골당에 아들을 안치하던 날 마지막으로 관이 봉인되는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진 듯 통곡했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죠. 정신을 차린 후에도 삶은 무의미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시간은 그저 고통을 재는 잣대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밥도 입에 대지 못하고 울다 지쳐 쓰러지듯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아들의 사진을 끌어안고 밤마다 어루만지며 엄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미안해. 그렇게 수십 번을 되뇌다 이불을 적셨습니다. 배가 고파도 밥을 차릴 힘이 없어서 찬물 한 컵으로 위장을 달래며 또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툭 하고 떨어진 종이 한 장이 저를 번쩍 깨웠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대출 연체 경고장이었죠. 이미 몇 달이나 밀린 상태였고 독촉의 문구는 차가운 활자로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진짜 모든 걸 잃겠다라는 공포가 몰려왔죠. 그 순간 저는 정신이 퍼뜩 들었고 더는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남은 용기를 끌어모아 냉랭한 며느리에게서 아들의 유산 일부라도 돌려받고자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며느린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손바닥을 펴서 제 앞에 가로막더니 딱딱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여긴 왜 오셨어요, 아주머니? 새아가 얘기 좀 하자.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저는 간곡하게 말했지만 며느린 냉정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새아가요? 저기요. 그 사람 제 남편, 그러니까 당신 아들 죽은 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끝났어요. 이제 우린 남남입니다. 더 이상 할 말도 볼 일도 없습니다. 제발 돌아가세요. 며느린 마치 파리 한 마리 쫓듯 제 손을 밀쳐내며 문을 걸어 잠그려 했습니다. 저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뭐가 어째? 너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내 아들이 세상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날 이렇게 내치는 거냐? 그리고 내 아들이 남긴 회사, 집, 재산 그걸 네가 혼자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괘씸해서라도 반드시 받아낼 거야. 하지만 며느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기라도 하듯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안타깝지만 이 집은 이미 오래전에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요. 회사도요. 그 사람, 그러니까 아드님이 생전에 전부 제 앞으로 돌려놓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오신 모양이네요. 아주머니가 받을 유산? 한 푼도 없습니다. 못 믿겠으면 변호사 선임하시든가요. 전 이제 더 이상 상대 안 합니다. 문 닫겠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너 혹시 내 아들 이용한 거냐? 처음부터 그 아이를 노리고 결혼한 거지? 다 네 수작이었어? 그러자 며느린 문틈 사이로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더니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별소리를 다 하시네요. 망상도 그쯤 하시고 안 나가시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만 가세요. 이건 마지막 경고예요. 며느린 그대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을 쪼개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얼이 빠져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멍청하게도 아들이 생전의 모든 명의를 며느리에게 넘겼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어미로서 너무도 무지했고 어리석었고 세상이 그렇게 냉정하리란 걸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 멀고 쓸쓸했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 답답했고 머릿속은 하얗게 멍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겐 더 못 살겠다고. 아들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만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납골 땅으로 향했죠. 아들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엄마가 끝까지 못 지켜줘서. 우리 아들 얼마나 억울했니? 얼마나 외로웠어? 그렇게 오래도록 울다가 모든 눈물을 다 쏟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마음 정리도 했으니 이젠 이 세상에 미련 없이 작별할 준비를 하려는 찰나. 그때였습니다. 납골 땅을 나서려던 그 순간 어디선가 낯선 남자가 제게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 성철 씨 어머님이시죠? 네, 누구시죠? 저희랑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누군데 그러세요? 당신들 누구야? 흥분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멍하니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세상 너머로 그 남자의 얼굴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멈춰버렸던 제 시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 낯선 남자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 새로운 장의 서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낯선 남자들이 절 붙잡았을 때 그저 사기꾼인가 싶었습니다. 손목을 낚아채려는 걸 뿌리치며 놔! 뭐 하는 거야? 나 경찰 부른다! 라고 소리쳤지만 결국 힘에 밀려 양팔이 붙잡힌 채 승합차 뒷자리에 억지로 태워졌습니다. 가슴은 쿵쾅거렸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이 다름 아닌 경찰서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순간적으로 툭 하고 멈춘 듯 했어요. 문이 열리고 끌려 들어가듯 안으로 들어가자 전 그곳에서 너무도 익숙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제 며느리였습니다. 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경찰이 저에게 뭔가를 다 들려줬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두 눈앞에서 생생히 벌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주저하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며느리의 머리통을 세차게 갈겨버렸습니다. 못된 거사! 이 사이코! 넌 사람이 아니야! 며느린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휘저었고 당황한 경찰이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줌마 진정하세요! 폭력 쓰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발끈하며 일어섰고 저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뭐야 아줌마! 지금 미쳤어? 뭔데 남의 머리를 때려? 너에 대해 전부 들었다. 내 아들에게 네가 한 짓 이제야 드디어 전부 알게 됐다고. 말도 안 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형사들이 날 모함하는 거라고. 성철 씨를 내가 해쳤다고 누명을 씌우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이제 제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제게 들려준 녹취록의 일부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며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담당 형사가 제게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수상한 점이 많아서 며느리에 대한 내사를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했더니 충격적인 통화 녹음이 발견됐습니다. 아드님이 스스로 떠나기까지 어떤 식으로 심리적 학대를 당했는지 뼈아프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통화 일부를 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첫 대사는 며느리의 해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어디긴 당신이 마련해준 지하방이지. 허락 없이 나가지 말라며. 오고 잘했네. 거기 술 많으니까 다 마셔. 응? 알겠지? 순간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술? 지하방? 제 아들은 신혼집이 아니라 어딘지 모를 지하방에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술을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보, 난 술은 잘 못 마시는데 한 잔만 마셔도 빨개지고 속이 울렁거린다고. 그래도 마셔. 그래야 착한 남편이지. 그리고 내일은 어머님한테 가서 돈 좀 받아와.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그럴까? 내가 돈만 받아오면 다시 집에 데려다 줄 거야? 응. 그러니까 꼭 받아와야 해. 알았지? 그 순간 전 알았습니다. 며느린 제 아들을 미끼로 돈을 끌어내리는 짓을 벌이는 중이었고 거미처럼 아들을 천천히 죄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또 다른 통화에서 더 잔혹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빠, 보험 들 테니까 확인 전화 받아. 보험? 뭔 보험이야? 혹시 모르잖아. 우리 둘 다 들어놓는 거지. 알겠어. 근데 여보, 나 너무 외롭다. 너무 우울해. 엄마 전화도 못 받고 친구들 연락도 끊고 나 숨 막혀. 조금만 참아. 우린 떨어져 있어야 더 애틋해질 수 있잖아. 그게 사랑이야. 나 지금도 널 사랑하는데. 같은 말 2번 시키지 마. 어? 며느리의 말투는 끝없이 차가웠고 명령조였으며 아들은 철저히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화는 듣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빠, 날 위해서 어디까지 해줄 수 있어? 경란이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내 생명도. 그래? 그럼 해봐. 무슨 말이야? 아휴, 넌 아직 멀었어. 날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 정도도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럼 기대할게. 그 말 한마디가 제 아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제 아이는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복종이란 굴레 속에서 말입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고 이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며느리를 바라봤을 땐 전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이었고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형사들이 절 말리려 했지만 저는 돌진했습니다. 주먹이 날아가고 며느리의 턱이 휘어지고 발길이 차올랐습니다. 내 아들을 네가 감히 이 사이코야! 난 아무 짓도 안 했다고! 그냥 전화만 한 거라고! 전화? 전화로 사람을 죽였잖아! 정신을 갉아먹고 버리고 떠밀었잖아! 넌 사람도 아니야. 널 내가 내 손으로 끝장낼 거야! 며느린 처맞으며 비명은 질렀으나 눈꼴인 웃고 있었어요. 진짜 정신병자 같았습니다. 결국 형사들이 달려들어 절 떼어냈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이성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단 하나만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전 끝까지 며느리가 받는 천벌의 끝을 두 눈으로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법정에 섰고 냉정한 판결 끝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차가운 철창 안으로 들어갔고 제 아들의 유산은 모두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 돈으론 밀린 대출을 갚았고 남은 전 재산은 아들 이름으로 조용히 기부했습니다. 그 돈을 제 욕심으로 쓰는 건 차마 못하게 했더군요. 어미로서 자식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밤마다 이불을 적시는 통곡이 되어 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고 이젠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제 삶은 텅 빈 항아리처럼 울림만 가득합니다. 때때로, 아니 자주 아들 곁으로 가고 싶다는 유혹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전 이를 악물고 버텨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 죗값을 마지막까지 치르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위해서라도요. 그래서 교도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거부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며느린 유리창 너머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좀 야위었고 눈빛은 여전히 건방졌습니다. 왜 그랬니?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니? 제가 나지막히 묻자 며느린 잠시 입을 꾹 다물더니 느닷없이 하품을 하며 시큰둥하게 절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사이코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죠. 그 뒤로 저는 매달 꼬박꼬박 면회를 갔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망가져가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기 위해서요.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해졌고 뺨은 움푹 패였습니다. 눈 밑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았고 체중은 거미줄처럼 빠져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흐린 눈으로 절 바라보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깜빵에 무서운 언니들이 있는데 맨날 괴롭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해요. 그리고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없어요. 판사님한테 좀 잘 말해주시면 교도소 바꿔주실 수 있나요? 저는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에어컨이 없어서 죽을 맛이라고? 흉악범들이랑 지내기 힘들다고? 그래서 깜빵을 옮겨달라고? 숨을 고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니? 아니, 설령 가능하다 해도 절대 널 편하게 해주진 않을 거야. 난 널 지켜볼 거야. 살이 빠지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네 눈빛이 꺼져가는 그 순간까지. 내 아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는 날이 올 때까지 넌 천벌을 받아야 해. 지옥보다도 더 깊은 어둠 속에 말이야. 그러자 며느린 뻔뻔하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사식은요? 뭐 안 가져왔어요? 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 사이코 같은 거사!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아듣긴 하니? 며느린 아랑곳 없이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초코파이 하나만 주세요. 저 진짜 배고파요. 저는 혀를 찼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늙어가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만 보고 돌아왔답니다. 결국 며느는 늘 몇 마디 대화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야이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작은 위안을 얻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까지 묻은 제 인생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그래도 전 버틸 겁니다. 살아남을 겁니다. 끝까지 며느리가 고통 속에서 꿇어앉아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날을 기다릴 겁니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복수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당신의 진실과 사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끝까지 지켜보세요. 마지막으로 저의 복수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